이번 시간에는 챕터 19 Material Management 자재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장만 마치면 20장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왔네요. 19.1에서는 자재 관리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자재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전통적인 이 발주자와 시공사와 그리고 설계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건설업에서는 이 아키텍트라고 불리는 건축가 또는 뭐 설계사들이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고, 결국 자재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이 아키텍트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자재 생애 주기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발주자가 주문을 내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발주자와 자재 공급사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또는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스펙의 자재들을 결정을 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겠고요. 통상 승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후에 자재 공급자들은 제작이나 제작을 한 이후에 물건을 현장까지 옮겨주는 배송 행위를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공사는 공급받은 자재를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 전체의 범위를 자재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행위를 자재 관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9.2에서는 이러한 자재 또는 시공 업무에 대한 계약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서론 부분을 보면 처음에 주계약자가 공사를 나눠서 하도급자들에게 총액 기준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가 뭐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는 뭐 특별한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는 특정 자재에 해당하는 부분 해서 전체를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재였다라면 이건 특별한 자재 공급사에게 맡기고, 여기가 뭐 시공 부분이었다라면 그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사에게 맡기고, 뭐 여기는 뭐 또 다른 설계 업무라고 하면 그 설계에 해당하는 쪽에 맡기고, 어쨌든 주 계약자 입장에서, 메인 컨트랙터 입장에서 수많은 서플라이어와 또 수많은 서브 컨트랙터들을 거느리게 될 텐데, 그 총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총액을 부분으로 쪼개서 개별적인 하도급자들에게 분배를 함으로써 향후 전체 공사비가 미리 계약한 예산 내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주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피겨 19.3과 19.4에서는 계약서의 어떤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계약서는 필드에서 많이 이용되는 약식 계약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 이 계약서는 조금 더 공식적인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포멀한 형태의 계약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 개 보면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등소이한 것 같고, 안에 우리가 계약하는 물품의 양과 뭐 그거에 대한 서술, 그리고 수량과 뭐 가격, 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 뭐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자재 구매 주문, 즉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방금 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요구되는 수량, 그리고 자재의 스펙, 단가, 대금 지불 방법, 그리고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특수 조항으로서, 그리고 공급사와 구매사 사이에 서명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매 주문은 통상 바이어가 필요한 물품을 추려서 작성을 한 후에 벤더가 수정 보완을 하고 그 수정 보완된 내용을 다시 바이어가 승인하는 형태로 구매 주문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재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이제 그 자재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배송이 된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판매자, 즉 벤더로부터 자재가 배송사 캐리어를 거쳐서 구매자를 뜻하는 퍼체이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이클에서, 이 체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장소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계약 방식으로는 CIF 방식과 FOB 또는 COD 같은 방식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계약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장소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CIF 방식을 보면 벤더가 위치한 곳에서 구매자가 제반 구입 비용을 일단 모두 다 선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반 비용이라고 하는 CIF라고 하는 건 그 방식의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의 구입 가격, 그리고 배송과 관련된 인슈어런스, 보험비, 그리고 프라이트, 운송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을 선 지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방법은 굉장히 판매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바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로 이전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 즉 배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점 이후에 물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모두 다 구매자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죠. 즉 배송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잘 전달이 된다라면 구매자가 물건을 받는 절차, 중간은 쉬먼트 배송 절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IF 방법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소유권이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자, 때에 따라서는 구매자가 이 배송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 구매자를 대리를 해서 판매자가 배송사와 대리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프리 온 보드 그리고 캐시 언 딜리버리 이런 방식인데요. 자, 이 방식에서 즉 FOB와 COD 방식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배송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것도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과 동시에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배송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아까의 CIF 방식이 판매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면 이 방식은 매우 구매자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타이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타이틀이라는 건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선불을 하느냐 아니면 후불을 하느냐 가장 큰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게 선불이 되니까 바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하고
얘는 후불이니까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하고 하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조달과 관련된 문건들이 만들어지는 순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Purchase Order, 계약서 부분입니다. 이 계약서를 토대로 운송과 관련된 선화증권이 만들어지겠고요.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청구서가 발행되는 그런 일련의 순서를 따라서 판매자와 배송사와 구매자 사이에 어떤 자재 이동이 발생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19.6에서는 선화증권의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의 서술, 그리고 패키지의 개수, 무게, 클래스나 레이트, 그리고 비고 항목들이 이렇게 잘 들어왔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으네요. 통상 선화증권이라고 하면 무역에 있어서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입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한 증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택배의 운송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림 19.7에서는 청구서 샘플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구지가 있고 배송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청구지와 배송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송지는 물건을 받는 곳이고 청구지는 이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역시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쭉 언급을 하고 서브토탈, 자재의 순수한 값, 거기에 PST와 GST 같은 텍스들, 세금이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전체 구입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청구 금액 이런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구 금액이 표시된 서류 바로 인보이스 청구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할인과 관련된 용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할인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 ROG 또는 AOG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AOG는 물건의 도착을 의미를 하는 거고 ROG는 물건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OG와 AOG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대금 지급 조건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아래에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to temper net 30 ROG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면 도착 후 10일 내에 지급을 하면 2% 할인을 해준다라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착 후 그러고 그 이후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정상가로 지급이 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일 내에 지급하면 2%, 여기가 30일 내에 지급하면 정상가, 그리고 ROG라고 하는 표현은 도착을 뜻하는 이거죠. 물건을 받았다라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에서는 to temper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rox net 3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건이 도착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면 2% 할인, 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면 정상가 또 이렇게 갈라서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to EOM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물건이 도착한 달 말까지 지급하면 2%를 할인해 준다라는 의미고요. 당연히 그 이외에는 정상가이기 때문에 별다른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to EOM. 그래서 EOM이라고 하는 건 end of months라는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떤 책임 여부에 대한 어떤 이슈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 차량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레미콘을 주문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레미콘 차량이 현장을 진입할 때 가스관로를 잘못 밟아가지고 가스관로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느냐라는 이슈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레미콘 회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시공사에게 있는 건지, 자, 이런 게 이제 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hold harmless라고 하는 이 면책 조건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old harmless를 표현을 하면 이 레미콘에 대한 책임이 현장을 들어오면서 만약에 뭐 퍼체이서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퍼체이서에게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아니면 끝까지 소유권이 벤더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책임이 공급사 쪽에 있는 거고, 따라서 어떻게 이 면책 조건을 계약서상에서 표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도 때에 따라서는 벤더가, 때에 따라서는 퍼체이서가 이 사고에 대한 비용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9.3에서는 approval process라고 해서 승인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발주자랑 그 자재 공급사 사이에 계약할 때 당연히 서로 설계도면을 참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 계약할 때 첨부된 설계도면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자재가 사용이 되는지가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재 공급의 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자는 판매사에게 몇 가지의 서류들을 더 요청을 하는데요. 자, 그 서류들을 판매사가 구매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서류들을 통상 묶어서 서브미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안에는 시공 도면이나 제품 자료나 견본 같은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서브미탈을 구매자가 보고 적합한 자재인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하고, 그 승인에 따라서 판매자는 이 서브미탈을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제작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매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승인 절차를 위해서 샵 드로잉 같은 설계도면, 프로덕트 데이터, 그리고 샘플 같은 서브미탈, 부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 서류를 통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이 완료되면 제작이 되고 배송이 되고, 그 배송에 따라서 입고가 되겠죠. 그래서 서브미탈이 승인이 일어나고 납품 일정이 결정이 되면 제작이 들어갑니다. 자, 이 제작 과정 속에서 메인 컨트랙터가 그 자재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직접 진도 관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후 자재가 현장에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면 앞서 승인된 서브미탈을 이용을 해서 그 서브미탈 상에 명시된 스펙과 동일한 자재, 물품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겠죠. 입고 관련된 입고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해서 합격이 된 것들만 현장에 반입될 수 있게끔 해서 시공에 들어가야 전체적인 시공 품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현장에 들어왔으니 이제 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공상에서 이 자재와 관련돼서 자재가 얼마나 그 납품 일정이 효과적으로 결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즉시 시공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만 시공하는 부분 시공이 가능하고 또는 부분 보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예 전체적으로 보관을 했다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 일단 즉시 시공을 할 수 있는 케이스, 전체 보관을 해야 되는 케이스, 부분 시공하고 부분 보관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면 당연히 즉시 시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고 전체 보관은 안 좋은 케이스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테니까. 하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 부분 시공, 부분 보관의 상황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시 시공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자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재고 관리가 또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사용을 위해서 자재를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래도 건설 현장은 야적이 많기 때문에 날씨로부터 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야적을 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6에서는 Material Type에서 자재의 유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내용 읽어보면 건설 자재는 통상 3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급은 벌크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크라는 말 자체가 왕창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벌크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건 딜리버리 타임이 좀 짧아요. 즉 배송 시간, 주문을 하고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1일에서 5일 정도로 짧은 그런 자재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들과 관련해서는 납품 계약을 할 때 제품의 성능 자료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부속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Manufacturer's Standard Item, 즉 표준 자재들, 공급사에서 만들어내는데 상대적으로 그 공급사가 A 현장, B 현장, C 현장 등등의 똑같은 물건들을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재들은 통상 3 내지 12주 정도의 딜리버리 타임을 갖고요. 아무래도 벌크 머티리얼보다는 좀 더 중요한 자재일 테니까 제품의 성능 자료 말고도 시공 도면이나 샘플 같은 부속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가장 긴 딜리버리 타임을 갖는 건 우리 현장만을 위한 특수한 맞춤 자재들일 수 있는데요. 이거 역시 2 내지 12주 정도의 딜리버리 타임을 갖지만 이 경우에는 시공 도면 샘플 등의 서브미탈이 똑같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 스탠다드 아이템보다는 좀 더 상세한 시공 도면과 샘플 같은 것들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런 놈들은 관리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표준 제품이나 맞춤 자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만 필요한 특별 제작된 맞춤 자재는 가장 최상위의 관리 수준으로 재고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딜리버리 타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무래도 표준 제품, 표준 자재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의 자재 재고 형태로 좀 남아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여차의 순간에는 그 재고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맞춤 자재는 우리가 주문하기 전에는 만들어 놓는 일이 거의 없겠죠. 따라서 맞춤 자재에 대해서 공급 시기가 조금 늦어져 버린다라면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시에 맞춤 자재가 공급될 수 있게끔 재고 관리를 수행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벌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정기 발주 형태를 많이 띠겠고요. 스탠다드 아이템이나 또는 뭐 커스터마이즈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고량을 연속적으로 파악해서 물품이 안전재고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하면 제품을 주문하는 정량 발주 형태 또는 뭐 SS 팔리시 같은 형태의 재고 관리 정책을 통상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16.6에서는 전형적인 벌크 머티리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잡석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대매꾸기 위한 흙들, 그리고 뭐 모래 이런 거 같은 것들, 필 머티리얼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 뭐 레디 믹스된 콘크리트, 레미콘차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철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대량으로 필요한 물건들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 타임도 짧은 그런 자재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티피컬한 스탠다드 머티리얼 아이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앞서서 표준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표준 자재. 표준 자재를 제너럴한 거, 메커니컬한 거, 그리고 일렉트릭한 거, 뭐 이런 쪽으로 좀 구별을 해서 어떤 자재들이 표준 자재들로서 납품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맞춤 자재 같은 거는 너무나도 사용하기 때문에 다 따로 리스트를 뽑을 수는 없는 것이죠.